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늘 오전 출발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귀국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 지각 출근을 숨기려고 대통령실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증언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코스피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 등에 힘입어 장중 3,317선을 넘어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광명에 이어 제주에서도 초등학생 아이를 차로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의 귀국이 늦춰질 전망입니다. 애초 내일 새벽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해 저녁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변경이 생겼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 사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결국 불이익 없는 재입국과 관련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무슨 일인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에 늘어선 대한항공 전세기가 엔진의 굉음과 함께 이륙합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영류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태우기 위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오전 11시보다 40분 빠른 10시 20분쯤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현지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외교부는 한국 시각 내일 새벽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면서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에서 예정대로 출발한다면 한국 시각 내일 저녁 도착 예정이었지만 출발 자체가 연기되며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국은 정확한 배경을 파악 중인데 단순히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것인지 수감자들의 재입국 문제 등 석방 조건 등에서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방된 수감자들이 버스로 이동할 때 결박할지 여부 등 이송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장기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것도 미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재입국 문제와 비자 신설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당초보다 하루 늦어진 것이어서 이상 기류도 읽힌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애초 예정대로라면 잠시 후에는 우리 국민들을 태운 버스가 출국을 위해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현재로선 그 계획이 무산된 상황입니다. 현지에서도 당황하고 허탈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강영구 특파원, 우리 국민이 출국할 공항에 나가 있는데 현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2-3시간 뒤쯤에는 이곳 공항으로 한국인 구금자 300여 명과 함께 소수의 일본인, 중국인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계획은 현재 무산됐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출발한 전세기만 이곳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전세기가 오더라도 탑승할 승객은 이곳에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이면은 구치소에서 나왔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직접 구금된 국민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석방이 연기됨에 따라 매우 불안한 심리 상태일 것이라는 말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구치소 주변에는 저희 국내 취재진뿐만 아니라 미 MBC나 CBS 같은 방송국에서도 대기했지만 결국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구금자들을 실어 나를 것으로 기대됐던 버스들도 아예 보이지 않아 외교부 발표 전부터 출국 계획은 이미 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늦춰졌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불이익 없는 재입국 때문에 그런 건지 현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그 대목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석방과 관련된 불이익을 없게 하느냐 여부를 놓고 한미 간 조율이 미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구금 당시 비자의 종류와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불이익을 차등 적용하려고 했고 우리나라는 일체의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또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를 놓고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 사이의 발언이 엇갈린 점도
한미 간의 협의 부족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 공항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의 구금이 길어지고 이민 단속도 강화되면서 현지 우리 교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우리 기업이 투자한 현지 사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는 가장 먼저 인접 지역의 교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학생으로서 비자의 민감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한 면도 있고 주변에서도. 마스가 프로젝트로 한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한 펜실베니아주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파견된 한국 인력이 크게 줄면서 교육 세미나조차 제때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 만들라고 해놓고는 배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미국 애들 기술공들 데리고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영주권자조차도 불안을 호소합니다. 급기야 동네 정보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스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림 같은 게 오면 확인해보고 지금 여기 왔다, 지금 저기 왔다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교민사회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구금되는 현실이 불안감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속하게 추방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민들은 자발적으로 외출까지 자제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미국 현지도 그렇지만 미국 출장이나 파견과 유학 등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민들도 불안합니다. 비자 발급 기준이 엄격해져 미국에 갈 수 없게 되면 업무나 학업에 큰 차질이 빚어집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인터뷰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저마다 서류를 꼭 진 채 긴장한 모습입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된 뒤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거란 걱정 때문입니다.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는 하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못 돌아가니까 큰 문제가 되긴 합니다.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서 진행하는 업무나 학업에 당장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비자 신청이 거절당하면 최소 석 달 뒤에야 면접일이 잡히기 때문에 미국 출장 자체도 그만큼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비자를 발급받아도 조지아주처럼 체포될 수 있다는 걱정도 큽니다. 미국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 등은 거절률이 높은 탓에 그동안 전자여행 허가나 단기 상용 비자를 받아 일을 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있었는데 이번 단속으로 체포 위험이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꾸준하게 있어 왔거든. 이걸 갑자기 잡아버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심사가 실제로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사관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왜 B1B2를 받아서 미국을 가는지를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좀 확실한 증거를 보려고 할 거고요. 대미 투자 확대로 우리나라의 인력 파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특검 소식은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과 도어 스태핑 철회를 두고 논란이 많았었죠.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해당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 비밀 출입 통로를 만들었다는 증언을 MBN이 확보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각 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실함을 요구드립니다. 대통령의 출퇴근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을 숨기기 위한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증언을 MBN이 확보했습니다. 당시 공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경호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에
윤 전 대통령이 늦게 출근할 경우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해당 통로는 대통령실 본관 정문과는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 지하층과 연결되도록 설계됐고 통로 공사로 일부 다른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통로는 당초 계단이 설치돼 있던 공간이었지만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해당 통로로 출근했었다는 경호처 내부의 증언도 전해집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밀 통로의 존재를 파악하고 왜 통로가 필요한지 캐물었습니다. 굳이 안 써도 될 4억의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는지 답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지각 출근 감축이 목적이라는 증언이 새로 나온 만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로 건설의 위법 가능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관저 공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호처 간부로부터 보안 취약을 이유로 공사업체를 교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들어온 업체가 바로 여사님 업체로 불린 21g. 그렇다고 보안에 강점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g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21g이 관저 공사를 맡은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말 대통령 경호처 간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 지시로 21g이 기존 공사업체를 밀어내고 공사를 맡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경호처 지휘부에서 기존 공사업체가 보안 문제를 다루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 공사업체는 정부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경험이 있었던 반면 21g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었습니다. 21g이 기존 공사업체를 밀어내고 선정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공사 당시 공공연하게 여사님 업체로 불린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가 경호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공사에 관여했던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김 여사의 개입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MBN은 보안 취약을 해결할 역량이 있었는지 21g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관저 공사에 얼마나 개입돼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다음은 축하할 소식입니다.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년여 만에 새 역사를 쓴 건데 정책 완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314.53, 역사적인 오늘 코스피 종가입니다. 전날보다 1.67% 올라 1983년 출범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장중 역시 최고인 3,417을 돌파하는 등 하루 동안 새 기록을 썼습니다. 2021년 이후 약 4년 3개월 만에 장중과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부산 한국거래소에선 코스피 최고치를 기념하는 축하 세리머니도 열렸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극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최근 한 달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3,000선을 넘겼다가 8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3,100과 3,200선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기준에 대한 완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지금 하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가장 커 보이고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 재평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 유입이 있을 겁니다.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 미 주식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우리 주식시장은 큰 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들으신 대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아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분들이 다시 우리 장으로 돌아올 것인지에도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혁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코스피 그래프입니다. 3,119에서 3,227 사이를 오가는 답보 상태, 박스피입니다. 오늘 3,300선을 넘어서면서 박스피를 살짝 벗어난 상태인 겁니다. 또 개인 투자자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린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 하반기에도 미국 주식으로 대거 넘어간 상황입니다. 10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 넘는 돈이 미국 장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AI 기술이 뛰어난 미국 기업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결국 서학개미가 돌아오려면 국내 기업의 AI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란 분석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AI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 주도로 만드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 역시 1%를 밑도는 상황. 단기간 상승에 그치지 않고 코스피 5천 시대로 가려면 배당 소득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등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협치라는 말이 이틀도 안 돼 무색해졌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로 평가했습니다.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지율 기자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운을 뗐습니다. 협치는커녕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만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직격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괴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은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야당 대표의 비판에 민주당이 선 고성과 야유가 이어졌습니다. 세게 쥐려고 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한 일을 왜 이재명 정부에 따지냐며 쑥과 마늘을 더 먹어야 하겠다고 비난했습니다.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고요.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이냐. 어렵게 성사된 여야 대표회담의 훈풍이 제대로 불기도 전에 여야가 다시 정면 충돌하면서 남은 정기국회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연설 말고 다른 일로 오늘 민주당의 집중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설 때 의석에서 한 발언 때문인데 정 대표는 치가 떨린다, 역대급 망언이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연설 도중 누군가 역대급 망언을 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정 대표는 이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며 자수와 사과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한 유튜브 매체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민생 협의체의 후속 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원내 사령탑이 이런 내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고 민주당은 강력한 유감 표명은 물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고 정 대표도 폐륜적 망언에 치가 떨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송 원내대표에 대해 민주당이 예민하게 군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과잉 반응은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인 송 원내대표는 말을 아낀 가운데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은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중재로 여야 협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른바 망언 논란이 불거지며 자칫 전국이 다시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대 소녀가 70대 할머니가 돼서야 그 한을 풀게 됐는데 최 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던 검찰과 달리 재판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가 다소 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축하 꽃다발을 건네받고서야 얼굴에 미소를 보입니다. 무려 61년 만에 한을 풀게 된 최 씨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통쾌하고 상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받고 보니까 허망하기도 하고 씁쓸한 생각도 들고. 1964년 당시 18살이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 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보다 되레 더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이른바 미투 운동의 용기를 얻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최 씨의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혀를 깨문 것도 정당 방위가 인정돼 상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며 61년 만에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재심으로 정당 방위를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상태에서 내려진 만큼 사실상 확정 판결이나 다름없습니다. 최 씨 변호인단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지난달 서울에 이어 어젠 경기 광명에서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제주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며 접근해 차에 태우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인 기자입니다. 학교 시간 골목길에서 나오던 차량이 갑자기 다시 후진합니다. 잠시 뒤 가방을 메고 길을 걷던 어린이가 차량 쪽으로 다가가고 고개를 숙여 운전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길을 걷던 초등학생에게 재미있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며 접근해 차량에 태우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에 태우려던 피의자는 피해 학생이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범행 장소는 초등학교에서 170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학교 시간대라 근처를 지나는 초등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걸어서 학교 가는 애들도 있고 또 아니면 학교 앞에서 체육관 가는 그런 차가 스쿨버스 같이 그냥 해서 싣어가는 애들도 있고. 피해 학생이 직접 파출소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30대 남성을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 신고 과정 중에 조그만 차량이라는 그런 특징만 설명을 좀 해줘서 그거에 수사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추행 등의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초등학생을 추행해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단속 중이던 경찰관까지 차에 매단 채 400m나 도주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흰색 SUV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수차례 정차 명령에도 도주 차량은
오히려 속도를 높입니다. 골목길에 들어서고 주차된 트럭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자 급히 후진을 시도합니다. 이때 경찰관 2명이 다가가 운전자를 붙잡으려 하지만 차량은 또다시 도주합니다. 급기야 차를 멈춰 세우려는 경찰관을 매단 채 내달립니다. 이 차를 놓치면 못 잡겠다 싶어서 그 차에 올라탄 상태로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관을 매단 채 400m를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주 SUV는 아산 도심에서 5분 동안 2km 넘게 경찰과 위험천만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도주 차량 운전자는 결국 체포됐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30대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과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렇게 온갖 순환을 겪는 경찰을 향해 흔히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죠. 의식을 잃은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어머니에겐 순찰차는 곧바로 구급차가 되기도 합니다. 막히는 출근길을 헤집고 2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 순찰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잠시 후 사거리 우회전 진입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멈춰선 하얀색 SUV를 발견합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이 기저귀만 찬 채 축 늘어진 3살 배기 남자아이를 안고 순찰차에 올라탑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경련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 응급실에 가다가 순찰차가 보이자 급히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차들로 빽빽한 도로를 요리조리 헤쳐나가는 순찰차. 차가 막히는 도심 2km 구간을 지나며 평소면 8분 정도 걸리는 병원을 단 2분 만에 왔습니다. 무사히 이곳 병원에 도착한 아이는 바로 응급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분이 아이 안고 오고 있던 상황을 보자마자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죠. 감사하게도 다 비켜주셔가지고 빨리 도착할 수 있었죠. 아이와 어머니는 도와준 경찰관들이 있는 지구대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특정 지역에서 KT 사용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해커들이 설치한 초소형 기지국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 초소형 기지국 중엔 통신 3사 중 KT 장비가 가장 많이 이용된 걸로 확인돼 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통신 서비스는 기지국을 거쳐 수발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형 기지국만으론 모든 곳을 커버할 수 없어 통신이 잘 안 되는 장소엔 펨토셀 같은 소형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주로 고층 아파트 가정집이나 지하주차장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이 펨토셀이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펨토셀과 스마트폰 사이 신호 구간엔 암호화가 이루어지는 반면 펨토셀 자체에 들어온 스마트폰 정보는 암호화가 안 돼 해킹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암호화는 펨토셀, 스몰셀에서는 일단 풀려요. 관리자 권한을 탈취했다. 우리 통화 내용, 그다음에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MBN 취재 결과 이 펨토셀을 SK텔레콤은 1000대가량 운영했고 LG유플러스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KT는 10만 대에 가까운 펨토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에 노출되기 취약한 환경인 겁니다. 개활지에서는 200-300m도 가고요. 아파트 경우는 아마 위아래 층 정도는 충분히 접속이 되는 경우. 이번 사건은 범위가 넓어 펨토셀을 가지고 이동하거나 신호증폭 안테나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부에선 이사 등으로 필요 없어진 펨토셀을 중고시장에서 구해 범죄에 활용했을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KT가 자체 파악한 소액결제 피해는 276건, 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정밀조사 중입니다. 통신 3사는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소액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예, 강릉의 가뭄이 결국 수질 문제로 24년간 봉인돼 있던 평창 도암댐까지 열게 만들었습니다. 이르면 오늘 20일부터 이 도암댐 물이 공급될 전망인데요. 더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는 판단입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강릉에서 15km 떨어진 평창 도암댐. 가뭄으로 인한 재난 사태 해결에 마지막 카드로 제시됐지만 강릉시는 선뜻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질 문제로 24년간 가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별 단수 조치로 인해 시민의 삶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결국 도암댐의 물을 한시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7차례 진행한 수질 측정 결과 2급수로 나왔고 물 아끼는 것도 한계가 오자 강릉시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휴유라도 버려가지고 쓸 수 있는 물을 왜 안 쓰냐.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 15만 톤이 공급되는데 댐 안에 있는 물이 아닌 도급 관로 안에 있는 물입니다. 하루 10,000톤 이상 도급 관로에 연결된 청소 관로를 통해 홍제 정수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관로 안에 있는 물부터 사용하고 관로에 채워지는 물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도암댐 물 활용은 현재 강릉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수 8만 톤의 13% 수준입니다. 물 공급은 관로 정비 후 이르면 20일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물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팀의 법정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국회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건데 한 전 대표는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법정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전 대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에 대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현장 메시지가 달랐다며 수사팀 입장에서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 수사에 꼭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한 차례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응하면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당시 한 전 대표가 의원들에게 국회로 오라고 했지만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당사로 오라고 한 만큼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당대표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 조사에 응해달라고 했지만 출석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참고인이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인정돼야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인 만큼 신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전 대표는 더 말할 것이 없다며 불출석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검팀은 조사가 필요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청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성비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조국혁신당을 수습하기 위해 결국 조국혁신 정책연구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조 원장이 예상보다 조기 등판하면서 이젠 정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내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장을 결정합니다. 의원들은 이미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성비위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 상황을 조 원장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수습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조 원장의 복귀가 빨라졌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조 원장이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하게 되면 심판이 선수로 나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무처에서 전당대회 준비위를 독립시키는 방안 등 실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성비위 사건 피해자들은 조국 비대위 체제에 부정적입니다. 피해자를 만나서 위로하고 또 피해자를 지원하고 또 당에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뒤숭숭한 당 분위기 안정도 과제입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과 주요 당직자들이 잇따라 당을 떠났고 창당 멤버인 은우군 상임고문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조 원장이 위기 수습에 실패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정치권 소식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국회팀 김지영 기자와 정치 톡톡 시작합니다. 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전환길 씨, 버려졌다.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지 않나요? 왜 버려지나요?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요. 전환길 씨가 장동혁 당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전환길 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었죠. 그랬죠.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취임 나흘 만에 전 씨는 의병이라고 당직에 선을 긋더니 이제는 버려진 것 같다는 의견마저 나왔습니다. 먹이 금지를 하고 있는 느낌처럼 보여요. 그러면 전환길 씨 역시도 약간 손절당한 게 아닌가, 버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장 대표가 최근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에 친한계 김형동 의원을 임명했는데 확실히 전당대회 때와 다른 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손절했다는 표현까지 나오네요.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연이은 땡땡 발언. 땡땡. 국회에서 많은 발언들이 있었는데 뭡니까? 바로 수박. 네, 수박 논란입니다. 민주당이지만 야당에서 할 법한 발언을 하는 의원들을 겉과 속이 다른 수박에 비유하는데 최근 이 같은 발언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먼저 곽상원 의원이 SNS에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방송인 김어준 씨와 그 방송에 출연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저격했습니다. 또 박희승 의원은 당이 추진하는 내란 재판부를 계엄에 비유했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네, 진보 진영에서 비난할 때 많이 쓰는 수박, 안에만 빨갛다는 수박 논란인데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당내 여러 의견은 자연스럽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서도 네. 개별 의원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되 그것이 개혁의 큰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거나 뭐라고 하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내 의원들을 취재해 보니 한 초선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당이 건강하다는 의미지만 비공개 발언이 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재판부를 비판한 박희승 의원은 조금 전 SNS에 계엄 비유는 부적절했고 발언을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나 더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주문한 명함. 대통령 명함이 아니라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주문을 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줄곧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엄벌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요. 네.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명함 뒷면에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네. 문구를 추가하라고 한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제 국무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 명함 뒤쪽에도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바꾸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을 떨어지면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감독관이 명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요. 그까지 같이 쓴 건 좀.
제가 그렇게 진짜 명함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비장함이 엿보이긴 한데 좀 말은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네팔 정부의 SNS 차단 조치로 촉발된 젊은 층 중심의 대규모 시위가 폭동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위대가 교도소를 습격하고 전임 총리의 자택에도 불을 지르다 그 부인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성난 시위대가 소리를 지르며 샤르마올리 네팔 총리 자택으로 들어갑니다. 창문에 돌을 던지고 의자를 부수는가 하면 불까지 지릅니다. SNS 금지 조치로 촉발된 네팔의 반정부 시위가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सुनिए जो हुआ है ना ये इतना कुछ ये सोशल बैंडिंग के लेके नहीं हुआ है हम लोगों को चाहिए यूथ लीडर चाहिए अब हम लोग परिवर्तन खोज रहे हैं 시위대는 국회의 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와 정치인들의 자택을 옮겨다니며 방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라나트 카날 전 총리의 아내가 화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폭행까지 이어지자 일부 장관들은 군 헬기를 타고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900여 명이 무더기로 탈옥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당국은 SNS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총리도 사임했지만 시위대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잦은 총리 교체로 인한 정치적 혼란, 뿌리 깊은 부패, 극심한 빈곤이 누적돼 불만이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사회는 폭력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부패 척결을 외치는 네팔 Z세대의 항의는 쉽게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중재하던 카타르마저 공습하면서 전쟁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에서 검은 연기 구름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9일 오후 3시 50분쯤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건물이 공격받았다고 밝혔고 하마스 측은 지도부는 무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은 하마스 휴전 협상 대표단이 모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논의하던 도중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مع أي اختراق متهور أو اعتداء يطال أمنها ويهدد استقرار المنطقة بأنها تحتفظ بحق الرد على هذا الهجوم السافر وسوف تقوم. 이스라엘 군도 폭발 직후 성명을 내고 하마스 테러 조직의 고위급 지도자를 겨냥해 정밀 타격했다며 공습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I promised that Israel would reach those who perpetrated this horror. And today, Israel and I have kept that promise.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을 시작한 후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인근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카타르 주권과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휴전 중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미국도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공습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I was very unhappy about it. Very unhappy about every aspect, and we got to get the hostages back. But I was very unhappy about the way that went dow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과 관련해 의장국인 한국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수업을 듣던 도중 말 그대로 오물 폭탄을 맞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불쾌할까요? 어제 중국 한 대학 강의실에 하수관이 터지면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노후 수도관이 많은 중국에선 이런 황당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닥부터 책상과 의자, 모든 게 오물로 뒤범벅돼 있습니다. 대학교 강의실을 지나는 하수관이 터진 건데 오물로 목욕을 한 학생은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도로 한켠에서 물기둥이 솟구쳐 오릅니다. 아파트 3층 높이까지 치솟은 물기둥에 야외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은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직경 1.4m짜리 대형 수도관이 파열되며 복구 작업만 4시간 이상이 걸린 탓에 주변은
폭우 없이도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편하게 쉬던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를 보고 달아납니다. 흑빛 물이 도로를 조금씩 점령하더니 가게 안까지 들이닥칩니다. 사용 연한이 15년을 초과한 지하 수도관이 파열되며 인근 상점가를 초토화시킨 겁니다. 수도관 사고가 잦다 보니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상수관이 터지자 익숙하다는 듯 차례대로 대기하다 세차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각 지방정부가 곳곳에 있는 노후수도관을 관리하고 있지만 워낙 넓은 땅덩어리 때문에 파열 사고를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 씨가 해군 장교로 입대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민지숙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장남 지호 씨가 오는 15일 해군 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장교교육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지호 씨는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호 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39개월 복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복수 국적자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거나 일반 병사로 입대해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오너가 자녀들의 군 입대는 그 자체로 이목을 끕니다. 앞서 201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 딸 민정 씨는 여성으로서 병역 의무가 없음에도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사관고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고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도 공군사관 후보생 통역장교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는 단순 병역 의무 이행을 넘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예, 건설 일자리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가뜩이나 불황도 심한데 연이은 사망 사고에 공사를 중단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감하는 청년 일자리와 함께 고용 절벽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 2027년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3일 50대 남성이 15층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차고 있다 같은 게 빵! 소리하고 사이렌만 지나간 것만 들었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곳 건설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 공사가 전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8일에도 다른 건설사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나면서 임원진 전원이 사표를 냈고 또 다른 건설사도 사망 사고가 나면서 전국 모든 현장에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3만 2천 명 줄어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청년층 일자리도 미국발 관세 등의 영향으로 고용 한파가 불면서 1년 전보다 20만 명 넘게 급감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와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나마 고령층 취업자가 40만 명 넘게 늘며 전체 일자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건설업과 청년층 일자리는 고용 현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로 불리는 크루즈. 코로나19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부활했는데요. 수천 명을 태운 배가 다시 국내 항구로 들어오면서 지역 상권에는 크게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크루즈 여행객들을 따라다녀 봤습니다. 인천항 크루즈 국제여객 터미널. 새벽을 맞아 2천여 명의 승객을 태운 7.5톤 규모 크루즈선이 들어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한복을 입은 마스코트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드는 승객들, 기대감에 부풉니다. 첫 관광지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인 마이크 씨의 눈에서는 특별한 감회가 읽힙니다. Shopping. And good food and interesting places like this. 어시장에는 제철을 맞은 가을 꽃게와 싱싱한 어류가 넘쳐납니다. 처음엔 낯선 반응을 보이던 이들도 이내 전통시장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올해 크루즈를 타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109만 명으로 작년보다 34%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3천억 원가량을 쓰고 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즐거워야 할 한국 관광이 반쪽짜리 여행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인천항에 들어오는 크루즈의 절반가량은 1박 2일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외부 숙소를 별도로 잡지 않는 한 밤이 되면 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크루즈 터미널이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 동안 관광 일정을 다 하신 다음에 저녁 10시 30분까지 귀선하시게 돼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야시장이나 맥주집에서 한국의 밤을 더 즐기고 돈을 쓰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I think most of them would enjoy being able to be out later than what is set as the time have to be in. 정부는 밤에도 인력을 배치하는 등 크루즈 터미널 운영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캐대언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데 개선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경제기자의 이승훈입니다. 애플이 역대 가장 얇은 두께 5.6mm의 아이폰 에어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에 이어 애플까지 초슬림 경쟁에 뛰어들면서 스마트폰 점유율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지손가락 두께보다 훨씬 얇은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두께 5.6mm로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폰 가운데 가장 얇습니다. 초슬림한 모습에 맞춰 아이폰 에어라는 새로운 이름도 붙였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S25 엣지보다도 0.2mm 얇아졌습니다. iPhone Air is a total game changer. It's designed for customers who want pro performance in an unbelievably thin and light design. 우주선에 쓰이는 티타늄 프레임으로 내구성을 더했고 카메라 성능도 강화돼 핸드폰을 세로로 들고서도 단체 셀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담에도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Pricing is pretty good, especially when people were concerned that tariffs could increase the prices. 다만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디자인과 AI 등 특별한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새 아이폰 시리즈는 오는 10일 사전 주문에 들어가 19일 공식 출시되는데 한국도 1차 출시국에 포함됐습니다. 애플이 두께 경쟁에 뛰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폴더블폰 출시도 앞두고 있으면서 삼성과 애플의 점유율 경쟁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상민입니다. 단칸방 사무실에서 시작해 조단위 매출을 앞둔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K뷰티 기업 대표의 비결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 세계지식포럼에서 그 답을 들어봤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2015년 매출 4억 5천만 원에서 10년 만인 올해 무려 1조 7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 구다이 글로벌. 전통의 대기업을 제치고 K뷰티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구다이 글로벌의 천주혁 대표가 세계지식포럼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대표 브랜드 선크림이 미 아마존 1위를 기록하는 등 독보적 위치에 올라 있지만 그 시작은 단칸방 사무실이었다고 천 대표는 회상했습니다. 초기 한 5년에서 7년의 기간, 그 담금질을 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비결은 조선미녀 인수를 시작으로 티르티르, 스킨푸드 등 공격적인 M&A와 일찍부터 미국 시장을 공략한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천 대표는 앞으로 화장품 수출 1위인 유럽 시장도 넘고 글로벌 뷰티 산업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프랑스 화장품 수출의 한 대략적으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한다면 프랑스의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대기업인 로레알의 최소한 70% 정도 되는 기업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천 대표는 기업이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닌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는 최종 목표를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오늘 세계지식 포럼에서는 한국과 태국의 음식 문화 교류도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To benchmarking the Korean the way of creating this enormous culture to adopt for the Thailand. 포럼 마지막 날인 내일은 글로벌 통상 질서를 둘러싼 도전과 한미 협력의 새 모델에 대한 석학들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육군 포병 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간부 3명 등 군인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사격 절차 훈련을 하던 중 폭음을 내는 용도의 교보제 포탄이 터져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까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은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더위는 모레와 글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에만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모레는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남부지방에 최고 40mm, 서울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5mm 미만으로 이번에도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중부지방 서울이 32도, 대전 31도, 남부지방도 전주가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포항과 울산이 27도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 전국에 내리는 비는 토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